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 뉴스를 접하시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번 주가 미국 대선 카멜라 해리스 후보 아니면 도널드 J 트럼프 후보 누가 더 이길 가능성에 다가갔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에서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뒤에 이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아마 이 클립을 나중에 보신다면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또 팀 월즈 부통령 후보 팀이 CNN 방송의 데나 배쉬와 인터뷰한 것을 다 그 뉴스를 들으신 분들도 이 내용을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직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인터뷰 앞으로 있을 그 토론이 중요한지 그에 관련된 뉴스, 해리스 후보의 딜레마, 트럼프 후보의 딜레마 이런 순서로 한번 이제 7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짚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넘버원 몰기지 융자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 관광 후원입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미국 날짜로 치면은 대선 그 본선 투표까지 68일 남은 시점입니다. 뉴스가 너무나 쏟아지고 여론과 판세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듯 또 없는 듯 하기도 하고요. 한 주일이 지나가고 나서 트럼프 후보보다는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팀 월즈 이쪽의 팀이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시절에 너무나 낮았던 그런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지였기 때문에 그렇지 트럼프, JD 벤스 후보를 누를 만한 그럴 판세를 굳힐 정도가 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고민이 있고 공화당은 원래 갖고 있었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판세는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의 허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여론조사 기구에서 어떤 표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악취가 나지 않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좀 믿을만하다, reliable하다, 미국말로 표현하면 그런 매체의 것을 많이 인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538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모든 여론은요. 민주당의 열기가 아직도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약간 더 민주당에게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전국적인 추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합주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Real Clear Politics가 이제 많은 매체의 것을 쭉 종합을 해서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이 여론조사의 허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감도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호감도에 있어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6.9%가 높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Real Clear Politics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격전지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한 작게 1%에서 많게 4%까지 또 한두 지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역시 1%에서 4%까지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격전지 7군데 숫자를 이 정도로 조합을 해보면 어떤 후보도 선거인단 270표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만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해리스 후보가 유리해졌다 하는 거고요. 야후 뉴스와 유가브의 분위기입니다. 3% 해리스가 당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네 군데의 이제 선벨트라고 하는 지역이요.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이 네 군데 가운데서 이 세 군데에서는 해리스가 이겼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팍스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앞섭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도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것도 있고 조지아도 해리스 후보가 이겼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팍스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팍스는 방송에서는 트럼프 후보 엄청 지지를 하는데 항상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후보에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해리스 후보 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로이터와 입소스 항상 같이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54% 대 41%로 굉장히 높죠. 해리스 후보가. 이건 몇 퍼센트 높은 건가요? 13%나 높지만 전국적인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합주를 이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합주 7군데요. 캘리포니아주부터 가까운 곳부터 가겠습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저쪽 북쪽에 블루월 3군데,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노스캐롤라이나 제일 아래 조지아 이렇게 7군데인데 해리스 후보가 약간 앞서가는 곳이 더 많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2016년도 트럼프 후보 대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때 딱 오늘 미국 날짜로 8월 29일이거든요. 8월 29일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1%에서 4% 정도 4% 앞서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5.9% 앞섰고요. 그리고도 졌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그리고 2020년도에 바이든 후보는 그때는 후보였죠. 대통령 아니라 8월 29일 오늘 트럼프 후보보다 6.9% 앞섰습니다. 그리고 6.9% 앞서고 뒤에까지 이게 쭉 이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많이 한 달, 한 일주일 사이에 바이든 후보가 전체적으로 그 토론 이후에는 트럼프 후보에 밀렸었잖아요. 그걸 이만큼 올려놨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선 6%, 7%. 그래도 아직 지난번 두 번의 선거와 비교하면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5%, 뭐 많게는 6% 정도나 전에 후보들보다 뒤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RFK 주니어 후보가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본인은 빠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무당파 유권자, 무당파가 중요하죠. 어차피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가고 공화당은 공화당으로 가니까 64%가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지 않았다가 64%입니다. 퀴니피아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렇게 지지한다고 하니까 나 더 좋아? 하는 사람 19%, 아니야, 레스 좋아, 덜 좋아 하는 사람 15%. 그러면 이게 한 5%포인트 차이로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해서 난 트럼프가 조금 더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또 막 갈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케네디 아니면 절대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안 나가겠어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5%라는 것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그러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을 때 트럼프를 그가 지지했다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후보 사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또 거기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으면 찍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효표죠. 그런데 지금 경합주 7군데 가운데서 케네디 후보의 이름이 빠진 곳은 3군데 주밖에 안 됩니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네바다.
보통 이제 지금 이렇게 볼 때 애리조나, 펜실베니아는 아직까지 그래도 뭐 이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해도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는 반드시 해리스 후보가 이겨야지만 되는 곳이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빠졌습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그렇지만 또 다른 경합지인 위스콘신과 미시건주에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각 주마다 다 선거법이라든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투표용지를 이미 다 찍었다 하는 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군데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경합지죠. 그리고 또 조지아주 이런 주에서 지금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안 빠진 곳은 위스콘신,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봐야지 된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자 대결일 때는 해리스 후보가 그러니까 인기가 아니라 이득이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들어가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이 표가 트럼프에게 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각 후보, 해리스 후보의 약간의 딜레마와 이거를 이렇게 지켜나가야지 될 것. 이게 이렇게 나가나 안 나가나 여러분들께서 한 주일 동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해리스 후보는요. 지난주에 해리스 후보의 수락연설하기 하루 전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는데 그 수락연설을 한 것에 딱 발맞춰서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발표한 게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 CNN과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인터뷰 방영이 아직 안 됐거든요. 방영되는 게 살짝 그 맛보기로 내보내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공화당을 장관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락 연설에서도 밝혔고, 그러니까 누구만을 위해서 우리 편만을 챙기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청산을 하고 이런 작업을 안 한다는 게 지금 해리스 후보의 공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장관을 임명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중요한 일을 맡기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뭐 아담 킨징어라든가 그런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그 후보를 너무 싫어한다고 무슨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화당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정치를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 뒤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차별을 하면서 트럼프 후보와는 아주 큰 차별을 하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속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은근히 밑바닥에 나이를 깔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미국에서 자유, 프리덤 하면은 공화당 보수의 어떤 시그니처였는데 이 자유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유와 미래를 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한국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뭐 김정은에게 코지하게 그냥 얼렁뚱땅 뭐 넘어가지 않겠어, 아첨하지 않겠어, 트럼프처럼 하지 않겠어, 이걸 이제 쫙 헤드라인으로 잡았는데 헤드라인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북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뭐 러시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독재 국가의 인물들과 친한 그런 트럼프 후보와 본인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항상 그 전에 뭐 러블레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김정은 이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굉장히 강성이었죠. 이게 원래 이렇게 외교적으로 강성은 공화당이지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 다르고 그 밖에는 그동안 바이든보다도 카멜라 해리스가 잘은 모르지만 좌파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조금 온건한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옵니다. 자꾸만 공화당 장관도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왜 그럴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정책 전술일 수 있죠. 선거 전술.
어차피 민주당은 나를 찍을 테니까 전에는 바이든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이 때문에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 있겠다 한 사람도 다 올 거니까 그렇게 될 땐 정말로 지금 무당파를 잡아야지 되니까 트럼프건 아니면 카멜라 해리스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글쎄요 트럼프 후보는 지금으로서는 텃밭다지기를 집안 단속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또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 인기도 한몫합니다. 팀 월즈가 정말로 이 네 사람 가운데서 공화 후보 두 사람, 민주 후보 두 사람 가운데서 네 사람 가운데서 제일 서민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우리 동네 사람이거든요. 또 뭐 말도 잘해요.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에 비해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과거에 했었던 여러 가지 발언, 새로운 것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카멜라 해리스의 남편이 이제 주이시로서 연예업계의 변호사는 미국에서 힘이 셉니다. 더군다나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그래서 남편의 그런 백그라운드로 민주당의 기부금이라든가 또 민주당이 인기인들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힘을 지금 단단히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부통령이었었을 때도 이 베버리 힐만 부자가 사는 동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더 큰 부자는 브렌트우드라는 그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삽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 집이 거기에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놨던 집이거든요. 거기 이제 백악관에 있으면서도 늘 여기를 와서 집에 와서 그런 헐리우드의 큰 손들과 계속 교류를 했죠. 정치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뭐 기금 같은 것도 안정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가 정말 잘 된다면 그 다음은 9월 10일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조율은 하고 있지만 토론은 이어질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와의 토론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요. 언론이 지금까지는 허니문이었지만 그 언론의 혹독한 어떤 막 쏘아보고 뒤집어보고 이거 맞아 하는 그거는 이제 또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인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가 위험해해서 싫어했었던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와 카멜라 해리스를 분석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이건 언론인의 잡이기 때문에 해서 언론인들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고 기자회견도 통과해야지 되고 이거 안 되면은 힘든 거예요. 계속 언론인들이 허니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를 향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0일에 이제 트럼프 후보와의 토론 굉장히 중요하죠. 준비를 하겠죠? 오늘도 조지아주에서도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애틀란타를 넘어서 사반나까지 가서 선거 캠페인 아주 좀 활발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혼돈과 뭐 정확하게 뭔가 카멜라 해리스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로버트 케네디 그 주니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뭐 투르시 기포즈라는 전에 그 하와이주의 연방 하원 의원 같은 사람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왔지만 굉장히 많은 공화당은 트럼프의 자문, 트럼프의 보좌진들 또 해리스 쪽으로 수백 명이 공개 서한까지 쓰면서 이제 갔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해리스가 아주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딱 돌격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관된 주장은 트럼프 후보는 항상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이건요. 2016년도에 미국에서 예비선거, 공화당 예비선거를 치를 때 아이오와주 제일 먼저 치렀으니까 거기서 지금도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테드 크루즈가 부정선거했다라고 하고 뭐 테드 크루즈 아버지까지 뭐 드러내오고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본인이 이기고 나서도 국민들이 표하는 그거요. 선거인단 말고 여기서도 내가 이겼다고 아니 몇백만 표 차이로 졌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2020년도에도 부정선거였다고 하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저스가 개표를 했으면 내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겼다. 그러니까 개표도 캘리포니아가 부정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식상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QAnon 음모론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도 카멜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인 이 팀 월즈가 좀 큰 걸 가지고 하지. 강아지를 뭐 강아지 팍에서 이런 가을에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지내는 것처럼 해피한 오후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강아지 이름 스캇을 불렀는데 그 강아지는 스캇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 이름은 스캇을 부르면서 화면에는 다른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팀 월즈가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통한답니다. 문제는 지금 무당파 지지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통할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JD 벤스 후보가 또 무슨 뭐 어떤 그 교사협회 회장, 굉장히 큰 노조거든요. 랜디 와인 같은 이라는 이분이 아이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아이도 없다고 비난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아이 갖지 말라고 세뇌시킨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이분이 뭐 아이들에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 낳지 마 하고 세뇌를 시키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교육을 받고 또 여성들이 이런 거 더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왠지 점점 이 JD 벤스에 멀어지면서 팀 월즈라는 후보에게 좀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아이 없는 사람을 비난을 하면 그럼 수녀님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너무 슬픈 스토리고 또 역겨울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자신들의 그 지지 기반 이외의 바깥을 넘어서 확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미국이요. 8커플 가운데 한 커플은 아이를 갖고 싶고 노력을 하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임신을 해도 그 아이를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커플이 8커플 가운데 한 커플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민주당이 막 이기심이 많아서 아이들도 안 낳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도 비참하고 나라도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께 너무 상처가 되는데 이게 2021년, 22년 이런 때 했었던 발언들이 지금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게다 대고 뭐 해리스 후보에게 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국립묘지와 관련해서 아마 뉴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지옥으로 뭐 가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에게 나쁜 것이 결정적으로 특별검사가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업무상 판단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같은 것도 면책특권이 있을 수도 있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하급법원에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그 조항을 연방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을 살짝 피해가면서 기소를 다시 했거든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은 해리스 후보를 공격을 해야지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별로 좋은 일이 아직까지는 없는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러나 토론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죠. 트럼프 후보가 토론을 너무너무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트럼프 후보에게 나쁜 것은 나이 문제가 이제 계속 될 겁니다. 그 나이 뭐 우리 다 알았던 거 아니야? 이제 바이든 지나고 뭐 카멜라 해리스 뭐 한 59살, 78살 뭐 이거 이제 다 어느 정도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라는 게요. 과거에도 이렇게 쭉 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세 때 맙돌이 몇 살이었었죠? 그 당시에 73세였습니다. 이거 나이로 이렇게 해서 건망증이 심하신가 봐요.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엄청 크게 이겼고 버락 오바마도 존 맥케인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74세 때 오바마가 47살이었거든요. 아무리 존 맥케인이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이에는 사람들이 나이가 웬만큼 70살 넘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상대가 젊으면 젊은 쪽으로 갑니다. 뭐 예외가 있긴 있었어요. 로널드 레이건은 월터 먼데일 56세대
73세였는데도 이기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이 문제도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나이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도 그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사상의 나이, 사상이 너무 고루해, 너무 늙었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들고 나올지 이제는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있을 CNN의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와 9월 10일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토론 결과, 또 하나는 오히려 해리스 후보는 분명해요. 지금 보면 낙관적으로 간다, 기쁘게 조이풀하게 간다 해서 이게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언론과 인터뷰와 트럼프와의 토론과만 통과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변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냥 본인의 지지 기반 이런 거기만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뭐 가짜 얘기를 한다던가, 해리스를 별명 같은 것을 붙이면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카멜라 해리스가 진보 쪽에서 조금 더 중도 쪽으로 가면서 유권자를 확장하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봐야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공격적인 것, 인종차별적, 뭐 성차별적, 그리고 어둡고 미국은 디클라이닝 되는 제3세기, 무슨 뭐 제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바꾸느냐. 너무 무거웠어요, 그동안. 그리고 또 상대가 너무 좀 밝게 나가니까. 이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진짜로 다음 주에는 트럼프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트럼프, 해리스, 그 누구라도 47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이용자 회사 이용자 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